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또 시작할게요. 자, 유치권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판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지금 끝났어요. 두 개가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만 피하면 되고 안 하면 된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다. 아시겠죠? 자, 55페이지 대의 변제. 대의 변제. 자, 대의 변제는 민법상으로 대의 변제가 있어요. 이게 경매 대의 변제와 민법에 있는 대의 변제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곳은 자, 경매에서만 보면 되니까. 경매에서 대의 변제는 대의 변제를 통해서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또 뭐라고 됐어요? 가처분권자, 그죠? 또 가등기권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등이 선순위 가압류, 이 사람들이 선순위 자기 앞에 있는 가압류나 담보물건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자신의 순위를 상승시켜서 자신의 채권을 보존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말소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 선에 걸리는 사람, 그런 담보물권자, 그 사람들을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대신 갚아준다, 대신. 그럼으로써 되는 거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뒤에. 56페이지 사례를.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낙찰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낙찰 금액이 5천만 원이고, 국민은행이 3천만 원. 이게 근저당권자죠, 1순위. 3천만 원이고, 뒤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했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6천만 원. 6천이죠? 3순위 가압류가 200만 원. 200만 원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이거 어디예요? 얘죠? 근저당,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떨 때? 낙찰금에서 배당을 해주고 남았을 때죠. 그러니까 5천 빼기 3천을 하면 얼마야? 2천만 원이죠?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가요? 이 남은 2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1번의 경우 2천을 받으면 얼마가 손해예요? 마이너스 4천이죠? 이럴 경우. 근데 이 대의 변제, 경매에서 대의 변제라는 걸 통해서 확정일자부 임차인 2순위가 돈을 갚아줄 수가 있는 게 대의 변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돈을 갚으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자, 2번. 이 사람이 근저당 국민은행에 3천만 원을 갚아줘 버렸어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러면서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돼? 자기가 되죠. 본인의 순위를 어떤다고? 상승시키다 했죠? 순위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상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3천만 원 갚아줬죠. 그럼 마이너스 3천이죠?
3천만 원 갚아줬잖아.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리고 자기가 낙찰금의 5천을 받는 거야. 6천 빼기 5천을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자기가 얼마를 빌려줬어요? 얼마를 처음에 갚았어? 3천을 갚았죠? 이 3천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얼마야? 2천만 원이 되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문 돈 얼마예요? 자기가 문 돈 얼마야? 이번에 확정을 잡은 임차인이 문 돈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죠? 계산 안 되세요? 3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만들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거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이때 가만히 있으면 4천을 손해 보는데 대의변제량을 통해서 하면 자기 손해 보는 게 얼마다?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덜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 사회 보시죠. 이 경우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맨 밑에 선순위자 소액이고 후순위자가 다액일 경우, 선순위가 소액이죠? 후순위가 더 많고, 낙찰금에 비해. 이럴 경우에 미리 갚아주고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1,000만 원의 손해를 덜 보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순위 근저당권이 그 적은 금액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의변제라는 게 있는지를 몰라. 일반적으로 이 임차인들이. 그래서 돈을 먼저 갚아주고 자기가 할 거를 생각을 못해. 왜? 이 3천만 원 갚아줄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 사실은. 자, 3번. 대의변제의 시기와 형태. 자, 통상 대의변제는 변제와 변제 공탁을 이용하여 선순위 채권을 해결하고 그 순위를 상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하지만 이 경우도 뭐다? 낙찰자가 이 낙찰금 5천을 갚기 전까지 해야 된다. 갚기 전까지 대의변제라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대의변제를 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등기부의 정리이다. 말소된 등기부를 법원 제출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후순위 이 임차인이 저희가 대신 3천만 원을 갚아야 했어. 국민은행 가서. 그러면 이걸 판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3천만 원 갚아준 거 판사가 알아? 몰라? 모르죠. 3천만 원을 갖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 정리를 해야 돼. 등기부에 뭐래? 근저당, 국민은행 근저당을 3천만 원을 말소시켜야겠죠? 말소시켜놓고 그 말소된 등기부를 누구한테? 판사한테 갖고 와서 제출을 해야 그게 인정이 돼야 이 사람이 선순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권리로 자기의 순위가 상승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판사가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누군가 금액이 낙찰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단 말이야. 낙찰을 받으면 처음에 일주일, 또 일주일 뭐 있어요? 낙찰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낙찰을 했던 것을 확정 지어주고, 불확정 지어주고, 이걸 팔지 말지,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7일, 7일에서 14일 하겠죠? 근데 이 14일 동안 채무자가 돈을 다 어떻게 갚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낙찰이 취소된다고. 그러죠? 이거 들으셨죠? 기억나죠? 그런데, 요이 똥하고 다 끝났어. 야, 너 잔금 내.
잔금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이라고 했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날짜, 마지막 날짜에만 돈을 낼 수 있다겠죠. 근데 요새는 어쩐다? 여기 땡 하면 그때부터 바로 낼 수가 있다. 빨리 내면 되겠죠. 근데 이 빨리 내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때 내면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경매가 취소돼 버려. 내가 낚시해본 게 취하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마조마하지, 이 사람이. 그러겠죠? 조마조마하더라. 낙찰을 받고도 사실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마조마한 게 법적인 거예요. 왜? 옛날에 크게 동그라미 그려줘서 이야기해줬던 거 기억나신가요? 왜?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채권은행에 돈을 갚아주기 위한 거지. 누군가한테 돈 막 팔아버리려는 목적은 아니다. 원래의 취지는.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낙찰 받았다고 해서 사실 잔금 내기 전까지는 사실 약간의 조마조마함은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왔어. 돈을 못 갚고 채무자가.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돈이 생겨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또 채무자 또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있어도 된다. 거의 자기 것이 되더라. 그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갚았으면 등기부를 말소시켜 놓고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대의변제가 완료가 된다. 근데 그거는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다. 시기와 형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대의변제의 처리.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의변제를 통해서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매각 결정 전이면 매각 불허 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 결정 후면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인용 여부는 판사가 어떻게 된다? 대의변제를 할 수 있는 것도 판사 마음이야. 판사가 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돈 내서 갚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대의변제를 하려는 이런 경매 물건이 혹시 자기 물건 중에 이상하다.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돈 금액이 커. 자기가 투자할 물건이 해필. 그러면 대의변제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의심을 살짝 해봐야겠죠. 살짝 해보는 거야. 자, 그럴 때의 자세. 선순위자의 채권이 매우 소액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후순위 채권자의 금액이 다액이라서 많아서 사실 대의변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소액 보증금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대의변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인 임차인들이 사실은 이런 대의변제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 앞에 금액이 적다고 이 돈을 어디서 꼬가지고 이 돈을 갚고 자기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대의변제라는 내용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기 때문에 공시처럼 이럴 경우에 무조건 조심해서 응찰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겠죠.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낙찰이 취소가 되더라도 결국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투자하는 본인의 책임이다. 그겁니다. 자, 이러면 대의변제는 끝났고요. 다음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죠. 미등기. 대지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 들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뭐하고 두 개가 있다겠죠?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두 개가 있다겠죠? 우리나라는 유독 이상하게 다른 데하고 달리 땅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대지권은 어디서 있다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러는데, 자, 다세대 5층 이상이구나.
뭐 19가구 이상일 경우 생긴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 자, 이 집에 이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 등기고 하나의 집원이죠. 근데 다세대 여러 가구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죠. 이 집에 뭐가 다 있어요? 등기부가 다 따르잖아. 다가구는 어떻게 된다 했어? 다가구는 이 통으로 몇 번지해서 하나라겠죠. 근데 집합 건물이나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있으니까 다세대로 가고 집합 건물을 한다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집에 여기까지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에 어디 토지, 어디만큼, 몇 분의 몇, 이게 분간이 될까요? 그래서 이 집에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토지 하나, 건물 하나,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렇게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이게 지금 그림상 이래서 그렇지. 아파트 막 몇 동씩, 10동씩 있는 데도 많잖아요. 세대수도 많고. 그런 데가 다 각자로 저기 다 돼 있다. 그렇다면 저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상으로.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야, 뭐따로 그러냐. 응? 건물 등기부 하나에다가 줄을 하나 쳐서 만들어서, 자, 여기다 대지권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땅에 몇 분의 몇이니까 이 대지권이라고 이름을 줘서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주자. 그게 대지권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게 대지권 미등기이고, 미등기. 그래서 결국 이거는 대지권이란 게 땅에 대한 소유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다. 자, 매각무관 명세서상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특별히 건네서 피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밑줄. 해당 물건은 감정평가서상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해도 된다. 대지권 가격이 포함, 가로. 감평서에 대지권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그 스피드 옥션 화면에도 이쪽에 감정 가격이 나와 있죠. 감정 평가서도 따로 있지만 거기 보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통상 이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얼마, 대지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금액이 있다면 뭐라고? 투자를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 이러겠죠. 이런 집에 이런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 하나고 땅이 하나니까 여기를 다 따로따로 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집합 건물인 경우 자기 집을 팔면서 이 땅의 일부를 팔 수가 있을까요? 그걸 팔게 해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아파트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이, 잠깐만, 수도! 여기서까지 내 땅이야. 거기 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 아파트 하나 팔면서, 이렇게 팔면. 그러면은 이게 뭐 주인 관계도 불분명하고 어디가 되는 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 말이에요. 그냥 아예 처분을 법적으로 못하게 해놨어. 따로 땅만 팔 수는 없다. 자, 구분 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 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58페이지 분양회사, 뭐 수분양자, 매수인, 낙찰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크게 등기부가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 건물이거나 다세대일 경우 대지권으로 한 장으로 만든다. 자, 그런데 자, 그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토지고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뭐라고 된다고? 대지권이라고 해서 따로 개별 등기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대지권. 근데 이제 밑에 책에 보면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이. 토지 별도 등기하고 대지권 미등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런 집들이 많이 있겠죠. 옛날에 그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넓은 부지에 이 정도를 이제 누군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디 일대, 이거 뭐 수안지구 일대, 아니면 뭐 상무지구 일대, 뭐 풍암지구 일대, 그런 데겠죠. 그런 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생겼어요? 집들이 막 계속 있잖아요. 많이. 조그만 것들이. 뭐 여기도 건물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게 무수히 많아.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를 다 일괄로 정리하고 하나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섹타죠. 이 섹타를 하나의 번지로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자, 그러면 이런 데는 큰 회사에서 할까요? 작은 회사에서 할까요? 삼성물산 아시죠? 삼성물산 말고 삼성건설로 합시다. 삼성물산은 토목을 많이 하고, 삼성건설인가? 여기가 이제 뭐 아파트를 많이 지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지면 대출을 잘해줄까요? 아니면, 계림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건설회사에 대출을 잘해줄까요? 일반적으로 메이커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 잘해주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금융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땅을 매입을 하겠죠. 이 넓은 땅을 다 주인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어떻게 하고, 해서 여기서까지 지기로 했어. 근데 돈을 안 줘. 통상은. 왜? 야,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을 건데, A씨, B씨, 뭐 C씨, 너 이거 주고, 이렇게 할게. 하고 사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고 나면 나머지를 내가 알아서 팔아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뭐 30%, 20% 주택 뭐 조합 뭐 이런 형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를 싹 밀었어. 민 돈은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지하를 시작을 할 때 이 땅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삼성건설 같으면 대출을 더 잘해줄 것이고, 계림건설 같으면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삼성건설에서는 뭘 해요? 분양을 하지, 분양. 아파트 분양하죠?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하던가요? 짓기 전에 하던가요? 통상. 삼성건설에서는 그래서 뭐 하냐면 선분양을 해, 선분양. 왜? 메이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근데 계림건설에서 지금 어떻게 해? 선분양 하려면 누가 사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후분양이 되는 거야. 지어놓고 팔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 압박이 힘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자금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렇게 땅을 전제로 해서 1층을 짓는 거야. 뭐 2층까지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놈을 또 지어놓으면 이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그 위를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주로. 아파트 단지도. 그런데,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됐어. 다 지어졌어. 다 지어지면 여기 전체의 지분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지번이
뭐 101번지, 102번지, 뭐 501번지, 502번지 번지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하나의 집안,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01번지부터 뭐 500번지까지 있었다 예를 들면 그거를 100번지 하나로 만들려면 이거 다 정리하려면 힘들겠죠. 1년이 걸리기도 해요. 1년이. 2년이 걸리기도 해. 정리하려면. 그래서 100번지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우리 그 광주 같으면 어디지? 예전에 그 어디예요? 회사 넘어졌을 때 꽤 큰 회사들 대주 넘어졌죠. 아파트를 짓다가 넘어졌어요. 다 지어놓고 넘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대지권 등기가 안 나와버려. 원래대로 하면 이게 하나씩 다 되면 여기 100번지 해서 그 등기부에 한쪽 난에 대지권 뭐 5천분의 1, 뭐 5천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딱 지정이 돼서 나와요. 몇 분의 몇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완결된 등기부야. 이러고 딱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 작업이 되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이제 경매물건을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은 미등기인데 대지권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됐다? 돼 있어. 감정 가격이. 그런 경우에는 안심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대지권도 아직 안 돼 버렸어. 이게 완전히 안 됐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토지 별도 등기라고 이게 이제 별도로 되는 거야. 아예 이게 이 작업 자체도 안 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1번지, 100번지에 대한 몇 분의 몇의 대지권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경우. 자,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개념으로 토지 등기부가 없어지고 한 개의 등기부로 표시된다. 다 같은 말, 다 설명했단 말이죠. 원래 집합 건물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부담이 곧 토지에 대한 부담과 같아진다. 2번. 자, 밑줄 그으세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대지권을 기재하는 란에 무엇 란에? 대지권을 기재하는 란에 뭐라고 돼 있다?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있다. 이 토지 별도 등기는 토지의 건물과 별도의 부담이 기재된 등기를 말한다. 원래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해서 등기부가 두 장이 존재하죠. 근데 이때는 대지권이라는 게 들어가서 원래는 등기부가 한 장이어야 되는데 토지가 등기가 안 돼버렸어.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란 거로 이렇게 대지권 안에 이게 표시가 되면서 토지 등기가 하나 별도가 따로 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 그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토지 전체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부도 나면 보통 미분양되죠. 아니면 그냥 분양이 안 될 경우들이 많죠. 요새는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미분양 등의 이유로 경매가 진행돼. 분양이 안 되고 아니면 회사가 넘어가서 이게 통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토지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건물을 매선 후에도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해서 이게 대지권 안에 이 글씨가 써진다겠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판사가 정해주는 건데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요. 부담. 낙찰자가 인수하라고 써놔요. 특별 매각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 토지 별도 등기 해가지고 낙찰자가 인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번 토지별도 등기 처리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도 겁내지 말고 특별 매각 조건, 이 매각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 특별 매각 조건이란 경매 법원 판사가 매각을 진행할 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만약 특별 매각 조건으로 토지에 있는 부담을 인수하라는 표현, 인수하라는 표현이 있다겠죠? 누가? 판사가 이야기해서 그 표현이 있다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간단하죠? 등기부에 토지, 원래 대지권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가 있으면 대지권 미등기라고 돼 있어도 감정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믿고 사도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대신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돼 있어. 그죠? 원래는 뭐라고 돼야 된다고? 대지권이라고 써 있어서 돼 있고 감정가격만 돼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써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낙찰자가 부담하라고 써져 있네. 인수하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추가 부담 여부가 생긴다. 돈을 따로 물어줄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죠?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요. 할 수도 있겠죠? 왜? 인수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금액이 적어도 되지, 금액이 당연히. 물어줄 돈이 적으면. 할 수도 있겠죠? 보통 크다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이 특별 매각 조건, 그러니까 낙찰자 인수, 뭐 이런 말 딱 써놓으면, 딱 그것만 보고 안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 물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은, 아까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이거야. 동그라미가 이걸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죠. 그리고 법원이 있어. 법원 입장에서는 이 경매 나온 물건을 빨리 팔아야 돼요? 천천히 팔아도 돼요? 빨리 파는 게 좋겠죠? 근데 토지별도 등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낙찰자가 부담을 하면 이 경매시장이 활성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써 있으면 하수들이 했을까요? 경매를 체험하는 초보들이 했을까요? 경매를 많이 한 고수들이 했을까요? 고수들이 덤볐던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 하면 1억씩도 남고 2억씩도 남고 그거 같으면 막 10억씩 이상 20억씩 남았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매 시장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판사가 야, 좀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예전 말이야. 특별 매각 조건의 인수라는 것은 예전 말이고 요새 현재는 어떠냐면 낙찰 금액 포함시켜 그래 주로. 낙찰 금액에. 그러니까 추가 부담 여부가 없어지죠. 그러겠죠.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경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먹는 꼴을 못 봐, 판사가.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더 넓히기 위해서도 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토지 별도 등기하고 대지권 미등기하고 이거 같이 놓고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고 내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자, 59페이지 그 다음 세대학과. 자, 권리분석은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대차 권리분석. 이거 세대학과 옛날에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자, 1, 2번 읽어보시고 3번 보세요. 자,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데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그죠?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 대항력이 뭐야? 왜 안 나와? 대항력이 뭐예요? 주민등록 플러스 뭐야? 점유죠? 그 말은 곧 전입.
이사를 하겠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을 하고 거기에 전입해 있으면, 이사와 있으면 그게 대항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거 예를 옛날에 들었는데, 뭐 2003년 1월 달에 A라는 사람이 전입에 들어왔어. 원래 살다가 저희가 2005년 2004년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출을 했을 거 아니야. 이때 전출을 했어. 그랬다가 일이 다 끝나고 다시 2004년 12월 달에 이 집에 다시 들어왔어. 그런데 이 중간에 뭐 2004년 8월 달에 집주인이 이게 이제 세입자가 빠져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A씨는 어떻게 돼요? 이때 다시 재전입했으니까 후순위가 돼버리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세대 합가람 걸로 해서 이때 A씨의 가족들이 뭐 누구누구 산다.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씨의 권리가 선순위로 다시 바뀌죠. 그 경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세대 합가예요. 전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밑줄.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대 합가다. 이거 금방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원을 내가 띄워봤는데 그 당시에 없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조심은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60페이지. 이 표나 말소 기준 권리, 그 내용이 저 방금 말한 그 날짜만 틀리지 비슷한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농지 낙찰, 농취증 뭐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권리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그렇지. 내용은 다 보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이거 다 내용 아시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강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죠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때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싹 그 종합을 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 배당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또 시간이 배당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나와. 원래는 지금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 되면 될 건데 안 돼서 좀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배당을 따로 하기는 힘들고 벌써 두 번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더라고. 시간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정리,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면서 경매 진행을 이렇게 하시라 할 거고요. 다음 1학기 때 또 제가 하기로 됐어요. 좀 해달라고 해서. 다음 1학기 때는 지금 했던 권리 분석대로 안 하고, 또 좀 다른 커리로 해서 제가 짰어요. 12강을. 그 12강대로 다른 커리대로 하면, 만약에 또 이제 들으실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이제 배당을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언제 한번 이제 뭐 문자를 주시면 배당을 언제 한다 하면, 그때쯤 한번 오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용들이 다 이게 지금 뭐 어디서 베껴서 쓴 게 아니고 우리 협회에서 직접 만든 책이고 하니까 내용들이 그 예를 들어놓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도, 이 권리분석 이 책도 그렇지만 또 기초 그 책 있었죠? 그 책도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끝났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고 이러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 저희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있죠. 거기에도 제가 강의했던 걸 또 다시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도 좀 보시고, 뭐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독일의 경매왕 팟캐스트 방송. 그거는 꼭 들으셔야 도움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도 많이 있고, 그게 정말 공짜로 풀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고, 그걸 꼭 경매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